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주인이 머슴을 부려먹어요. 3개는 찍고 가래요. 아이씨, 배고파. 야, 또 그다음 뭐냐. 물로 배를 채우고 일단은 물로 배를 채워야 돼. 물로 배를 채우고 자 가자. 즉 사발통모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에 거론인 세계문화유산으로 해야지. 우리 경허선사의 작품인데 쓸 만큼 정말로 대단한 것으로 사발을 엎어서 할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사발을 엎어서 그린 원을 좀 의미가 많잖아요. 사발을 엎었으니 같은 밥을 먹는 밥 식구에다가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게 다 섞어버리는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전부 주동자인지 몰라. 거기다 쭉 써놓네. 그린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이름을 둘러가며 적은 통문으로, 통문이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통문이요 하잖아요. 알리는 거예요. 고지문 말한다. 그것은 주동자가 누구인지 전봉준을 감추고 그 생명을 살리려는 경호의 의지였더라. 주동자로 나서지 말아라. 죽으니까. 이것은 조선 후기에 많이 이용되었으며 특히 19세기에 농민 형쟁이 거세지면서 관에 항의하고자 고지문을 했는데 그 사발통문을 쓴 거는 이제 경허선사다 이런 얘기죠. 경허선사는 고지문으로 하면은 걸리니까 그냥 사발통문으로 엎어버려 이렇게 했겠죠. 통문이 그거예요. 근데 통문 앞에 뭐가 붙어? 사발통문이라고. 여러분 사발통문 봤어요? 사발 어디 갔어? 약사발 밥사발 뭐 하죠. 그러니까 통문은 고지문으로 많이 써먹었죠. 조선 후기에도 많이 써먹었는데 이제 통문 붙이면은 막 그 마을에다가 붙이더만 이산 거기에 보면은 막 풀 갖고 와서 막 붙여. 통문이요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허선사는 사발 통문이요 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통문을 돌려 사람을 모았으며 서원과 향교에서도 사람을 불러 모을 때 이를 돌렸더라. 그러나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발을 엎어? 야, 이 기발해? 그린 원을 중심으로 원 아까 했죠. 둥글게 했죠. 중심으로 참가자의 명단을 삥 둘러가며 적은 이 통문은 경허선사가 유일했더라 이런 얘기죠. 경허사가 전봉준 장로가 그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시한 것을 이것이 살다 세상의 처음이라는 점에서 경허선사의 기지가 돋보이는 지시였으니 그래 문화유산으로 해줘라. 일반적으로 통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고지문이 많은데 특히 조선시대 말기인 고종조에 들어와서는 민중의 저항이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비밀리에도 돌려야 되니까 누가? 민초들이. 그래가지고 뭐가 많이 일어났어요. 민중의 봉기가 밀란이 많이 일어났죠. 민중의 저항이나 이모군란과 같은 대관행정의 같은 형식의 선전 경문이 성행하였더라. 그 대표적인 예로 동학군의 통문 제1호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발통문. 이 사발통문은 1968년 12월 전라북도 정읍시 고구면 송준섭이 바로 밑에서 1968년에 송준섭이 봐봐요. 이거 송씨야 아니야. 송씨라니까요. 그냥 동학농민의 송씨가 반이에요. 송씨가 반. 송신혜 때문에 성공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전봉준이가 경허선사가 없었으면은 동학농민 일으키지도 못해요. 송씨, 송두섭이, 송두호, 송보식이, 저기도 송씨가 몇 명인지 몰라. 나중에 그거 생각하면 속상해 죽겠어. 송준섭이네 집 마루에서 이게 등장한 거예요. 사발통문이. 언제? 1968년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968년이면은 내가 몇 살이냐? 57세니까. 그래, 11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다. 송준섭의 집 마루 밑에 70년 동안 묻혀있던 족보 속에서 발견이 되었더라요. 그러니까 이 사발통문이 왜 하필이면 송준섭이네 집 족보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경허선사가 다 한 거라고. 근데 동학농민 웃겨요. 그들은 경허선사를 챙길 의향도 0%라니까. 에이씨. 어제도 내가 조계사 갔다 오다가 그냥 우연히 딱 보니까 거기 또 전봉준한 건 동상이 턱 앉아있어. 조계사 가기 바로 전에 쓰잖아요. 거기 영풍문고. 에휴 보자니 또 뭐 하기에는 전봉준 장군도 불쌍하고.
송춘섭 역시 여산 송씨 집안으로 송경어인 성화선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있었더라지. 송씨네가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이 사발통문은 그 내용이 이에 마을 있죠, 동네에 직강을 수신자로요. 직강하게 다 보내는 거죠. 하여 계사년 1893년. 그러니까 동학농민이 바로 전에 11월 달이죠. 11월에 발효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간부 20여 명이 봐요. 그러니까 이 사발통문을 써준 게 경호선사가 1893년 10월이라는 얘기지. 1893년 11월. 그러니까 새해가 곧 밝아온다라는 얘기가 1894년 얘기고. (1893년 11월에) 이 전봉준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이거 하게 됐죠.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간부 20여 명이 서보면 죽산리 송도가 또 나오잖아요. 나 안 해. 송도가 또 나오잖아요. 동학농민에서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응?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을 지도하고 뭐 했다고 하니까 전봉준 장군이지 경호가 누구야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여기도 지금 어디에서 모였어요? 송두호. 송두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송씨가 너무 많아요. 서보면 죽산리 송도의 집에 모여 고부성을 격파하고 여기서 결정을 한 거예요. 고부로 가자. 응? 그 밀란, 그러니까 이제 동학농민이 고부에서 먼저 하잖아요. 군수 이하 앙리들을 제거하며, 이 앙리가 뭐야? 앙리. 이거 이방, 호방, 이것들이죠. 이건 어디 갔냐, 씨. 앙리, 이것들 아주 포악한 것들, 이것들을 다 잡아들을 제거하며 이어 전주 감량을 함락시키고, 전주가 바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울, 여기서는 경사로 직항할 것을 서울로 바로 진입하자. 진격 앞으로 했는데 그게 쉽지 않지요, 그죠? 직항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송도 역시 여산 송씨더라. 나네. 에휴, 송도도 여산 송씨지요. 송두섭이네 집에 저기 밑에서 대청마루 밑에서 그게 발견됐다는 송두섭이나 송두호나 친척이요? 두자 돌림이구나. 전부 다. 그게 두자 돌림이죠? 에이그 불쌍한 우리 경호선사. 에이크. 은혜롭게도 여유가 있어 옥서를 얻으니 이것이 소위 해의 상서로운 조짐을 헤아리는 것이니까 바로 새 밑에 이거를 보내가지고 라는 글로바 전봉준 장군이 경호선사에게 보낸 답서로서 그날은 1893년 11월 초사흘이었더라. 오마이갓. 11월 초사흘 날 해갖고 11월 며칠 날 거사를 이렇게 했죠. 11월 초사흘 날 이거를 보낸 거죠. 사발통물 거사는 11월 30날을 적었더라. 그러니까 경호사가 이 사발통물 거사 날까지도 다 써주셨구만요. 어쨌든 11월에 일어났지요. 어디서? 송두섭이네 집에서, 송두호네 집에서. 그리하여 경호선사는 이때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 거사 달자와 장소를 물어오니 설령 경에 기울즉 귀에 있는 수십 개의 혈자리를 살펴보아도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자세히 살펴보면 보배로운 자리가 있더라. 어디더라? 무안의 공산이더라. 그게 바로 보배로운 혈자리더라 라고 했는데 피보 진압지지. 더 이상 어떻게 그 거사를 일으키는 장소로 더 이상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보 사찰이야. 비보고 진압을 할 수 있는 딱 땅이라고 했는데도 거기서 안 일으켰어요. 어떻게 하냐. 날로 기운이 왕성해지니 이상, 귀에 있는 것에도 이상이 경해지열로서 매우 좋은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으니 날짜는 새해가 밝으면 그대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 새해는 바로 거사하고 거사를 요 안에서 하고, 그러니까 고부에서 하라고 안 했는데 장소는 바로 남쪽의 부안의 공산으로 그곳에서 거사를 일으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당상의 기운이 있다. 그대의 기운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그리고 당상에, 그러니까 이 전봉준 장군이 이제 벼슬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했고, 더하여 그대 전봉준은 청원의 학문에도 형통하였으니, 학은 동학이랬죠.
동하기도 능통했어. 그것은 멀리 공산을 향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서간에서 지시하여 했더라. 그러나 전봉준 장군은 불행하게도 경호선사가 제일 먼저 동학경민 거사를 일으켜 부시한 무한 공산을 쳐버리고 고부를 시발점하여 1893년 1월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라도 충청도 일대 농민들을 모아 고부 관할을 습격해 고부 밀란을 일으켰으니 앞불사 동학농민 혁명의 실패의 시발점이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조짐이. 그래서 결국은 1년을 못 버티고 11월 11일 날 11월 9일, 10일, 11일 날 재접전을 이루다가 12일 날 퇴각하죠. 경화선사가 거사의 시발점을 무한 공산으로 지정한 것은 그곳에는 이미 누가 진을 치고 있죠. 무안에 누가 진을 치고 있어. 배상욱이네 집 전체 다 배상욱이네 집이에요. 거기가 다 진을 치고 있어. 진을 치고 있어. 무엇보다도 성공할 확률은 100%인데다가 반도의 거의 맨 아래쪽인 무안으로부터 거사를 시작하면 연일 연전 연승 승승 장고의 힘으로 몰아붙여 쉽게 동학농민군의 세력을 규합할 수 있어서 반도의 중앙 허리 부분까지 백정백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계산을 가지고 경화선사가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소머리식. 우리가 뭐야 진격하라 그러면 그냥 계속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 무안에서부터 시작했으면 길이 달라져요. 길이. 고부에서 시작하면 터덕거린다니까. 그래서 소머리식 전법에 계책이 있었죠. 전봉준 경호선사가. 말 듣나? 안 들어. 망조가리가 날라면 뭔 짓은 못해. 에이. 그러니 우리 경호사가 아사세 갱아이를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세상을 버렸어. 그러나 전봉준은 경호선사의 의견을 간합하지 않아 고부에서 그 거사를 시작하였으니 쫄떡망하더라. 이런 얘기죠. 거사는 식상한 듯 대중의 힘을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 초방. 이 고부에서 일으키니까 그게 없어요. 생동감이 없고 신선한 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고부밀란 뭐 고부에서 맨날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규합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경호선사가 어련히 알아서 무한 공산에서 해라. 그리고 경호선사가 거기를 여러 번 답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비보 진압지지이고 또 약사사가 옆에 있잖아요. 경호사가 믿었던 거는 아마 약사사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사사라는 그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거기를 그냥 바로 옆에 있어. 멀리 가지도 않고 그냥 100m 내에 약사사가 있더라니까요. 그냥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냥 통탄하고. 제가 더 이 약사사를 가고 난 뒤에 더 이 안타까웠던 거는 그 부처님의 힘으로 몇천 년 내려오는 약사사가 있더구만. 그리고 비보 진압진이라고 또 써있는데 고양이 형국이래요. 밤에 고양이가 밤에 활동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더구만. 그래서 이 고부에서 일으킨 거는 김 빠진 맥주 있잖아요. 김 빠진 맥주 마냥 핑기리리 해가지고 그냥 사그라들어요. 거사는 식상한 듯 대중의 힘을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 초반부터 김을 확 빼놓더니 중간에 세력부들도 또 의견 대립이 막 대립돼. 그래서 분열되죠. 거기서. 그래서 뭐 2차 결집, 먼 결집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우음치까지 올라오게 돼요. 왜? 거기다 또 김계남이가 또 중간에 또 파토를 놓지를 않나. 그리고 간신히 또 최시영이가 아무래도 전봉준이 이상하다. 순수한 동학이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그거를 또 무마시켜서 손병희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전봉준 편을 들어서 남접과 북접이 합쳐서. 아이고 참. 하나의 힘을 모으지 못하고 분열되어 실패의 조짐은 일찍부터 거기서부터 망조가리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패전개혁안 뭐 하다가 이제 또 어디요 거기 전주에 가서 또 화약을 맺잖아요. 복잡해요. 주룩주룩 하지를 못하고. 관할을 점령한 전봉준은 정부에 대해서 조병갑의 행포를 시정할 것. 지금 조병갑이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문제. 외국 상인의 침투를 금지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결과 정부로부터 패정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0일 만에 해산하고 10일 만에 해산하려고 동학농민이 일으켰나? 어이? 10일 만에 해산하려고 뭐 하려고 해? 이게 동학농민 실패의 신호탄이죠. 실컷 경호선사가 무안의 공산에서 이렇게라고 했건만 이것이 바로 실패의 신호탄으로 앞으로 닥칠 운명의 흐름은 이미 그 세력의 방향을 틀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그냥
이 누구랑 손을 잡았어야 성공해? 배상옥이랑 손을 잡았어야 성공을 해요. 안타깝죠. 이미 배상옥은 경호선사랑 다 아는 사이였고 말했잖아요. 거기 어디 부용사. 이미 부용사에 와서 전봉준이가 다 만나고 약속도 하고 또 배상옥이 그 누구지? 배신여 깊은 관계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 그 둘째 아들 전용현이를 그 무안으로 내려보내잖아요. 보살펴달라고. 물론 그때는 배상옥이가 그 죽은 뒤죠. 그래도 거기서 그 무안 저수지, 아유 내가 저수지 마을이라고 나오는데 소름 돋아. 그 뒤에 그 누가 책 썼잖아요. 저수지 마을이라고. 저수지가 있어. 에이. 저수지가 있다고. 고부건 쓰이고 동학놈이 계속 될 텐데 몇 건이. 몸이 아파. 고부건서 주변갑이 도주하고 고부 밀란을 조사하러 온 안핵사 이용태, 이놈도 똑같은 놈이야. 초록은 동색가 오히려 밀란 반역자들을 관련자들을 역적으로 뭐라 이런 썩을 놈 그거 가서 이 고부건서 조변각 이놈 비리를 조사하려 했더니 이놈이 그 편이야. 또 안핵사로 온 이용태란 놈이. 그래가지고 혹독하게 탄압해서 동학농민혁명은 봉기의 원인이 되긴 되지요. 잘 실행했으면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었는데 다시 또 이게 안 되니까 고부 농민 봉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전봉준은 무장지역의 손아중과 손을 잡고 이 손아중이도 또 동학농민을 실패로 몰고 온 가장 큰 원인은 순서대로 따지자면 전봉준이가 무안에서 거사를 일으키지 않았고 두 번째는 손아중이가 그 거시기 그 마애불에 그 배꼽을 여는 통에 끝난 거지 다. 김이 다 빠져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뭔 짓들을 한 건지. 불쌍한 우리 경호선사는. 불쌍한 우리 경호선사는 그렇게 됐더라. 손아중이가 나오니까 또 욱하네요. 그냥. 에이씨. 손아중이가 그 뚜껑을 열면은 경성 땅에서 죽으리라는데 경성 땅에 와서 죽었어요. 전봉준이랑 같이 처형당했죠. 손아중과 손을 잡고 다시 수천 명의 농민들을 모아 1894년 3월 21일 최시영의 탄생일을 기하여 고부 백산에서 걸기하였으니 때내 거기가 또 고부야. 그러니까 또 최시영한테 잘 보이려고 탄생일날 그걸 했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이렇으면은 전부 다 흰옷을 입어서 백산을 이뤄요. 그 동학농민 군이. 앉으면 전부 죽창을 들고 있어. 그 죽창가를 보니까 죽창을 들고 있어서 전부 다 죽산이 되버리는 거야. 이렇게 진짜 순수한 농민 봉기죠. 순수한 농민 봉기예요, 이게. 진짜 이 민초들의 힘으로 일으킨 동학농민 혁명. 이거 뭐냐? 응? 여기가 서면 죽산, 앉으면 백산. 자. 이 사태를 접한 정부는 장의영 등의 군대를 파견하서나 정부에서도 보냈죠. 동학농민군은 황토현 있죠. 황토현. 그 현이 그 고개 제자니까 황토현에서 승리에 이어서 이제 우후죽순으로 가는 거예요. 정부가 걷잡을 수 없게끔. 정읍, 흥덕, 고창, 영광, 한평, 장성, 나주, 장성을 2번 썼어? 2번 썼네. 태인, 부안 등에서 관군을 무찌르고 삼남지방을 휩쓸고 마침내 전주성까지 힘들이지 않고 전주까지 올라가는 거 축축축 해서 전주성까지 힘들이지 않고 무사히 점령하였더라. 전주성에 오니까 누가 있어요? 송희옥이가 그 접장이야 또. 그런데 경호선사가 언급한 무안 전투는 어떻게 되었을까? 무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도 무안증 농민들을 살펴보면 동학농민혁명의 기점이었던 1894년 1월 10일 고부 기포는 조병각의 학쟁에 대한 저항의 직접적 원인이다. 1월 10일 날 이미 일어났죠, 고부에서. 그리고 두 번 했나? 두 번 했다. 퍼 나올 때 두 번 했어요. 그러나 무안지역 농민군들은 이제 그때 무안지역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고막포 전투, 고막포라는 곳이 있죠. 거기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이게 패배한다니까. 거기서 거사하랬지. 누가 그거 하래? 그러나 완전히 괴멸되거나 해산한 것은 아니었다. 무한 한평으로 퇴각한 농민군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며 재기를 노리고 인근 지역 농민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특히 장흥 부용사 있죠. 아까 장흥에서도 엄청나게 더군다나 부용사에 와서 그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경화서사 글씨가 나와있다 그랬죠. 장흥 강진 지역 농민군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은 이들에게도 자극을 주었던 것으로 그들은 다 함께 일심종체 무한히 다시 일어나죠. 강군의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던 것이다. 진짜 이걸 읽어보면 눈물이 날라 그래. 힘들다. 이 경호선사도 아마 그 부용사 거기 전투에 참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려서 그 글을 써놓고 오셨죠. 이때 수많은 희생대를 낸 상황에서 배상옥은 무안 농민군들을 다시 불러 모아 자신의 근거지였던 대원리 일대에 진을 치고 있었죠. 근데 이 배상옥이가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건 배상옥의 집안이 부자예요. 거기 다예요. 거부죠, 거부.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전봉준 장군 버금가는 그거를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누릴 수 있었는데,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 보고 그 배상옥이랑 손을 잡으랬지. 누가 12월 8일경 경군이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부득이 해산을 하고 명령하였다. 고막포 전투를 비롯한 나주 공방전에서 무안과 나주, 광주 일대 농민들이 패배한 사실은 장흥 등 다른 지역 농민들과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하나가 망하면 계속 의기가 소침해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일본군과 관군은 나주와 무안으로부터의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장흥 지역으로 농민군 진압에 주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미 일본군 놈하고 관군이 이제 가세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위에 그래서처럼 무안과 나주는 위치상 바로 인접해 있는 관계로 경허선사가 무안 공산의 거사를 시발점으로 그것이 경혈임을 주장하고 출발을 도모했는데, 그러니까 무안과 나주가 같이 합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거기가 나주가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거세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무안 공사는 그곳에 뭐가 있더라. 약사사라는 명당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선사는 비보 진압지지라는 그것도 그 풍수지리상에도 있었지만 또 약사사가 또 바치고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무안 공산 약사사는 전남 무안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 아까 성동 말했죠. 그 성동이 그 성이야. 이 842-9에 위치해 있는 고려시대 사찰이에요. 그 저기가 무안 약사사가. 크지는 않아요. 사찰로 약사전이 유명한데 경허선사는 배상옥의 초대로 이 무안에서 약사사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가 천하명당이더라 이런 얘기. 그 뒤에가 이렇게 있어요. 공산이. 그곳에 들렸다가 그 공산의 산세가 명당자리로 이곳에서 거사를 일으키기에 적합한 곳으로 지목하지 않을 수 없었더라. 이곳은 성동산성이에요. 아까 말했죠. 고양이 형국이래. 고양이 형국으로 예로부터 이것을 풍수 진압지지라고 알려준 명당이에요. 고양이가 밤에 웅크리고 있다가 콱 다 먹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안 되려면은 그냥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잖아. 뒤로 넘어져도. 경허선사는 거사정서를 불어온 전봉준에게 이곳 공산에서 처음 거사를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혈자리다 라고 하여 공산에 한 표를, 그 뒤에 또 서감을 했어서 한 표를 던졌는데 나는 여기다가 한 표를 찍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전봉준 장군이 여러 곳을 1고부 뭐 2태인 3정우 뭐 이런 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맨 아래 무안의 공산에다가 나는 하나 찍는다, 한 표를 던진다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또 그게 또 거사를 조생종이라고 또 써. 조생종. 벼가 올벼 일찍 나오는 벼. 별 트릭을 다 써가지고 이게 웬만한 거시기 하면 뭐 안 돌아가요 이게. 이번에 왜냐면 암호를 식으로 이걸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벼를 던졌는데 전봉준은 1894년 거사당 129 공산을 택하지 않고 고베에서 일으켰으나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경허가 무안 공산을 택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결정적으로 누구 때문에 배상옥이라는 출중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배상옥의 누이가 천장함에 와서 이미 오래전에 배상옥과 관계를 맺고 있었었죠. 몇십 년 됐어요. 그 배신여는 충청도 서산으로 출가를 하여 천장함의 단월로서 단월이 뭐죠? 단월이 신도를 옛날에는 단월이라고 그랬어요. 자주 천장함에 들려 불공을 들이도다가 천장함에서 경허선사를 몇 번 친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 부도를 만들어줘요. 배상옥이랑 친하니까. 그러다가 그 배신여가 1883년에 사망하자 경허선사는 정신여 배씨를 전장함에 살아생전의 공로를 친사 많은 보시를 했으니까 직접 부도를 세우고 그 부도에 글씨까지 새겨넣어 정신여 배씨 사리부도라고 써있어요. 배씨의 업적을 기리며 49제를 천장함에서 성대하게 올렸는데 그때 무안에서 배상옥이 천장함을 방문하면서 경허선사와는 지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맺었어? 1883년에 맺었으니까 1894년 10년간 맺은 거죠. 누구랑? 배상옥이랑. 그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기 전 경허는 이미 직접 무안에 데려왔어요. 무안 공산을 답사하고 거기다 약사사라는 그 글씨까지 써주고 왔죠. 그래서 약사사에 들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 약사사도 아주 쬐끄만 하는데 좀 쬐끄매요. 혁명의 성공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나서 전봉준에게 배상옥을 소개하면서 만나자 해가지고 그 부용사에서 만나요. 전봉준은 김계남과 송이옥이 무안으로 데려가서 배상옥을 직접 만나고 김계남, 송이옥, 배상옥, 경허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더라. 당연히 그 경허는 이들의 연결고리가 된 거죠. 하면서 그들에게 의기투합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이전부터 자주 연락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배상옥을 직접 연결시킨 건 경허선사. 그리고 송희옥과 경허선사는 또 연결이 되면서 김계남과 전봉준 이렇게 된 거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야이씨 서로 대통을 취하여 의견을 나누며 지난 동지애를 발휘하였으니 그러한 지속적인 만남과 무안의 지리적 여건과 그 땅의 지세와 운세를 살펴 무안 공산을 천거하였던 것인데 불행하게도 운명은 비껴가고 말았더라. 이렇게 보사는 동학농민 제2차 분기 1차 분기는 이제 고부에서 했고 2차 분기 당시에도 농민구들이 2,000명이 모일 정도로 거기 서남권에서는 빵빵했어요. 누가? 배상옥이가. 무안이 그런 곳이었어요. 참여하는 서남권 지역 동학농민의 중심지로서 배상옥을 중심으로 뭉쳐 큰 역할을 하였더라. 아까운 배상옥이가 갔다니까. 무안 지역의 동학 참여 후손은 20여 명으로 청계면 청청리에 배상옥 장군이 직강소로 활용했던 제각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어요. 무안 하면은 배상옥이죠. 특히 지난 2007년 3월 무안읍 교촌리 김광윤씨 전 무안동협 조합장 이 집에서 동학 2대 교조 최시영의 북접 법헌이 날인이 찍힌 동학 관리 임명장애인 첩지가 발견됐더라. 그러니까 이 최시영이가
이제 최시영 또 밑에가 그거예요. 손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북접이었고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건 남접, 손병이가 이끄는 건 북접. 그래서 만나죠. 모아는 동학혁명의 접전지로서 매우 훌륭한 업적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러면 뭐더냐 이런 얘기죠. 전봉준은 결국 무안에서 거사를 일으키지 않아 그 천원의 운세가 비껴갔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 잡지는 1894년 가보년 8월에 작성한 것으로 김길권 씨를 동학 중정 6개의 임무 중에 중정에 임명하고 2개월 후에 교수직으로 승차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있어 그 발견된 게 동학유김에 뭐냐면 교장 재밌네. 교장, 교수, 도집강 그 도집강이 그거죠. 또 집강, 도집강, 직강, 대정, 중정. 충정이 맨 꼴찌구만. 김길권 씨가 맨 꼴찌였어요. 그래도 이제 6가지 유김 중에 하나를 이제 그 무안에서 줬다 해서 그 사인이 누구께 들어있더라. 최시영이. 그만큼 이제 이건 뭐를 말하느냐면 동학의 그 교세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봉준이 동학의 교세를 이용해 가지고 그 동학 농민혁명을 일으킨 거지. 사실은 그 동학이라는 그 저기 교리나 그 동학이라는 종교단체에 그것을 전봉준이 숭배한 건 아니고 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집장, 도직강, 뭐 집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그러한 그 교세를 이용해서 일으켰다 이런 얘기죠.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